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켜야 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갑자기 커지니까 엉뚱한 처방을 한 거예요. 고금리로 그 물가를 잡으려면 고금리가 경기를 먼저 후퇴시켜야 한다니까요. 미국의 금융위기는 점진적이지만 점점 악화될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술을 한 잔 마시거나 좀 극단적으로 마약을 하나를 딱 먹어봐요. 갑자기 활력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펼쳐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걸 펼쳤던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 있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커졌잖아요. 그럼 경상수지 적자에다가 직접 처방을 해야지 간접적으로 대증요법을 썼잖아요. 술 한 잔 마셔서 알코올 기운으로 활력을 찾는 것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를 위축시켜야 되는데 이건 이제 국민들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싫어하지 않는 정책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편법의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고금리로 그 물가를 잡으려면 고금리가 경기를 먼저 후퇴시켜야 한다니까요. 경기 후퇴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수요가 위축되고 수요가 위축되면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경우에만 고금리가 물가의 안정에 기여를 해요.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금리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를 후퇴시키는 즉각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했어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금리 이 강달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경상수지 적자의 갑작스런 증가, 이것부터 거기에다 처방을 했었어야 돼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우리가 잠시 1997년 말에 했던 외환위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 이제 우리 주요 언론들이 단군일의 최대 난리라면서 환란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실제로도 IMF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그게 589억 달러거든요.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도입한 건 189억 달러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봤어요. 네. 실제로도 심각했었고. 근데 그렇게 심각한 사태를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후유증 부작용도 가장 적게 극복해내요. 1년 만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11%까지 끌어올린다니까요. 아, 외환보유고가 1년 만에 1990년대 중반 외환보유고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려요. 거의 3배 가까이로 끌어올린다고.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런 경제 위기를 극복하게 했던 게 뭔가를 좀 찾아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당시에 정부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펼쳐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수입을 줄여야 국제 수지가 개선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했죠. 경기가 급격만 있어요. 98년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5.4%인데 당시 기준으로는 7.4%예요. 마이너스 5.4% 성장을 기록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금융기관 3분의 1이 사라져요. 그렇죠. 정금사 30개 중에 하나도 못 남았어요. 기업들 30대 재벌 중에서 12개가 사라져요. 공급 능력이 갑자기 이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소비는 그렇게 빨리 안 줄거든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필요한 것은 이제 소비를 해야 되니까. 수요는 조금 더 천천히 줄어드는데 공급 능력은 갑자기 줄어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수요자 시장이 생기는 거예요. 공급이 더 부족하니까 수요자가 공급자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자로서는 수송비 안 들죠. 네. 재고비용 물 필요 없죠. 또 광고비 이런 판촉비용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경기가 갑자기 후퇴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갑자기 증가를 해요. 수요자 시장이니까. 네. 갑자기 증가하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기업이라는 건 이익을 목표로 하잖아요. 네. 이익이 늘어나니까 더 많은 생산을 해서 더 많이 팔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용 늘리지, 설비 투자 늘리지. 경기가 1년 만에 그냥 당시 기준으로 11% 넘는 성장률로 급 상승을 해요. 이게
미국도 그런 정책을 펼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확 예. 강력한 긴축. 그러니까 우리 몸이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있으면 수술해야 돼요. 독한 약 먹어야 되면 먹어야 돼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죽어요. 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극단적인 처방도 해야 되는데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갑자기 커지니까 엉뚱한 처방을 한 거예요. 거기다 마약 처방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점점 그 어려운 그 곤경으로 이제 빠져드는 거죠. 이제 사실은 그 정책 결정권자들은 정권에 봉사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정권의 뜻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권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혹독한 정책을 펼치면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은 경기가 하강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야. 내가 병에 걸리면은 당연히 수술 받고 독한 약 써야 되는 걸 알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지금 국가 경제가 그런 병에 걸려 있는 줄 몰라요. 지금 현재의 경제학에는 병약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는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지금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고 국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혹한 정책을 펼치면 당장에 그 정책에 대해 비난이 쏟아져요. 실제로 2008년도에도 심각했던 그 금융위기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극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조차도 막 비난을 쏟아냈잖아요. 근데 그 정도 심각한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그 정도의 그 타격이 적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혹독한 정책들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신용 파괴 원리는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2008년도 그 말에 미국이 그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번원통화를 2배를 늘려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도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으면서 0.25%까지 낮춰요. 그 정책이 그 심각했던 금융위기 이거를 차단하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어요. 네.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공과를 얘기하자면 좀 얘기가 길어져요. 조금 더 빨리 그 사람들 얘기로는 그 탈출 전략을 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잘못은 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 번원 통화를 2배나 늘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때 풀렸던 거를 그 뒤에 차츰차츰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 선택할 수 있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유동성을 환수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는 결국 금융시장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니까. 경기가 부진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아니, 국민들은 경기 호황을 반기잖아요. 그렇죠. 경기 부진해지면 그 원인이 뭐였던지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2008년 이후에 그 통화량이 과도하게 이렇게 공급된 게 사실은 이번 그 사태의 원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의 그 다우지수는 2009년대 7,000대까지 떨어졌다가 36,000까지 올라갔었잖아요. 네. 지금 이제 32,000대로 와 있는데 그건 명백한 거품이에요. 거품이 꽤 크게 부풀어 올랐다. 거품은 꺼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품이 꺼지게 되면 금융위기가 터져요. 이제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이 온갖 머리를 다 쓴 게 그 결과로 나타난 게 고금리 강달러 정책인데 이건 미봉책이었죠. 오히려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고 국제 공조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이번에 터지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나요? 일단은요, 먼저 어디에선가 또 트리거가 터질 거예요. 네. 트리거가 터지지 않더라도 미국의 금융위기는 점진적이지만 점점 악화될 거예요.